민정아, 너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남편 승훈이 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내연녀가 낳은 아들 셋을 자기 핏줄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저는 안방에서 쫓겨났고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소금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검사 결과상 남편분은 오래전부터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왜 14년 동안 조용히 있었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은혜가 우리 집 현관문을 발로 차듯이 밀어젖히며 들어오던 그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은혜의 양손에는 까만 머리에 사내아이 둘이 매달려 있었고 등에는 갓 두 돌이 지난 막내까지 엎혀서 칭얼대고 있더군요. 형님, 저 왔어요. 아직도 이 집 안방 차지하고 계셨네요? 시어머님이 오늘 호적 정리하라고 부르셨어요. 애들 데리고 왔으니까 안방 좀 비워주세요. 우리의 셋이 좁은 방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은혜가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저를 똑바로 노려보자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 김미숙이 박수를 짝짝 치며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한씨 집안 보물들이 이제야 왔네. 어서 들어와, 어서. 할미가 한우 미역국 끓여놨다. 너희 먹이려고 아침부터 솥 걸어놨다. 미숙이 막내 손자의 통통한 볼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거실 안쪽으로 끌어당기더니 곁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흘끔 쳐다보고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민정아, 너는 뭐하고 섰어? 귀가 있으면 들었을 거 아니냐? 안방 비우라잖아. 우리 은혜가 애 셋 데리고 자야 할 거 아니냐? 이제 이 집 안방은 애 낳은 여자가 쓰는 게 맞지. 저는 마시던 보리차 잔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술 안쪽 살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을 단 한치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정확히 하세요. 호적 정리는 무슨 호적 정리예요? 저 한승훈이랑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집 며느리고 법적으로도 한승훈 아내입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방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던 남편 한승훈이 잠옷 차림으로 머리를 벅벅 긁으며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승훈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은혜의 잘록한 허리를 한 팔로 거리낌 없이 끌어안고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민정아, 또 그 법 타령이냐? 너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안방 비우고 너는 손님방으로 짐 옮겨. 애들 셋이서 자려면 큰 방 써야지. 너 혼자 누워 자는 방을 왜 애들 셋한테 못 내줘? 저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승훈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손끝까지 떨려왔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단단히 눌러 삼키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비워드리죠. 방 하나 비우는 일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대신 오늘 이 일 제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은혜가 제 옆을 일부러 어깨로 툭 치고 지나가더니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안으로 성큼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아이가 깔깔거리며 안방 침대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는 소리가 거실 천장이 울리도록 쩌렁쩌렁 들려왔습니다. 미숙이 앞치마 자락을 흔들며 저를 쫓아내듯 손짓했습니다. 민정아, 거기서 멀뚱히 뭐하고 섰어? 어서 짐 빼고 시장이나 다녀와라.
우리 은혜가 입덧이 심해서 한우 미역국 또 끓여야 한다. 애 못 낳는 네가 이런 거라도 해야 집안의 보탬이 되지 않겠니?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짧게 대답한 뒤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14년간 입어온 잠옷과 화장품을 빈 박스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들고 손님 방으로 옮겨가는 제 등 뒤로 미숙과 은혜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못이 박히듯 박혀들었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 미숙의 칠순 잔치가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미숙의 한복을 다리고 은혜의 화장대를 정리하고 새 아이의 도련님 옷을 입혀서 호텔까지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저에게 미숙이 들이민 것은 곱게 다린 한복이 아니라 주방 직원들이 두르는 흰색 알치마 한 장이었습니다. 민정아, 너는 주방에서 설거지 좀 도와라. 호텔 직원들 손이 모자란다더라. 이런 큰 잔치 자리에서 네가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더 불편해해. 차라리 뒤에서 일하는 게 내 자리다. 저는 입술을 한 일자로 굳게 다물고는 묵묵히 앞치마 끈을 허리에 둘렀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은혜가 안방마님처럼 미숙의 옆자리에 앉아 하객들에게 두 손 모아 인사를 받고 있었지요. 승훈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서서 하객들을 향해 호탕하게 웃어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머니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은혜, 이 여자가 바로 제 인생의 진짜 동반자입니다. 우리 집안대를 이어준 고마운 여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져 나오자 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새치름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흩뿌렸습니다. 저는 주방 입구에 선 채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손에 쥔 행주를 꽉 움켜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친정 쪽에서 오신 작은 어머님이 주방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앞치마를 두른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리셨습니다. 민정아,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너는 잔치 손님인데 왜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 설마 저 사람들이 너더러 주방 일을 하라고 한 거니? 저는 역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살 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어머님. 음식이 잘 나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 어머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시고 미숙을 향해 한 소리 하시려는 그 순간 미숙이 큰 소리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정아,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갈비찜 다 식어가는데 빨리 안 내가고 뭐해? 손님들이 내 얼굴 보러 온 줄 알아? 일 맡겼으면 일을 해야지. 저는 작은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듯 살짝 고개를 숙이고는 묵직한 갈비찜 그릇을 양손에 들고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상에도 한 번 올린 적 없던 그 최고급 전복구이와 갈비찜은 미숙의 손짓 한 번에 단 한 점도 다른 손님상에 오르지 못한 채 통째로 은혜의 새 아들이 앉은 어린이 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많이 먹어라. 이게 다 너희들이 한씨 집안 귀한 핏줄이라서 할미가 차린 거야. 아무나 이런 거 먹는 줄 아니? 피가 귀해야 밥상도 귀한 법이다. 미숙이 첫째 손자의 입에 갈비 한 점을 손수 넣어주며 흐뭇하게 웃자 옆자리에 앉은 친정 쪽 먼 친척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저를 흘끔 쳐다보더군요. 제가 빈 그릇을 들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단상 위의 승훈이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주방에 서 있는 저 여자 보이시죠? 저게 바로 제 호적상 마누라입니다. 연회장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4년이에요, 14년.
시집와서 한 번을 제대로 임신 못하고 결국 우리 어머니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박은 여자란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승훈이 한 손에 와인 잔을 든 채 비틀거리며 저를 향해 다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씨도 못 받는 밭은 갈아엎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가 한씨 집안대를 살린 천사라 이겁니다. 아들 셋입니다. 아들 셋. 이 정도면 누가 진짜 안주인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 빈 그릇을 든 채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승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 위에 놓인 소금 종지를 집어들어 저를 향해 휙휙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리 우리 귀한 손자들 옆에 얼쩡거리지 마라. 재수없게 부정 탄다. 오늘 같은 좋은 날 네가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애들 운 막힌다. 굵은 소금알이 제 앞치마 위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26에 시집와서 14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제사상을 도맡고 미숙이 허리가 아프다 하면 한 다리고 두 다리고 병수발을 들었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정한 여자가 되어 시어머니에게 소금을 맞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은혜가 제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자신의 왼손 약지를 제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형님, 이거 보이세요?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예요. 승훈 오빠가 사줬어요. 아, 이런 반지 처음 보시죠? 형님 손에는 평생 안 어울릴 물건이긴 하네요. 은혜의 약지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을 뿜어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긁었거든요. 형님은 14년 동안 이런 거 한 번도 못 받아봤죠? 여자는요, 남자한테 사랑받으면 손가락부터 달라져요. 형님 손은 그냥 일한 손이고요. 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래, 좋은 반지구나. 잘 끼고 있어요. 그 반지가 어디서 나온 건지도 누가 책임질 물건인지도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제 미적지근한 반응이 시시했는지 은혜가 입을 삐죽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손에 든 그릇 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호텔 매니저가 정중한 발걸음으로 승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승훈이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옆자리의 은혜에게 손짓했습니다. 은혜야, 그 카드 줘. 회사 법인 카드 말이다. 오늘 같은 날은 크게 긁어야지. 어머니 칠순인데 돈 아끼면 되겠냐? 은혜가 명품 핸드백을 뒤져 검은색 카드를 꺼내 호텔 매니저에게 우아한 손짓으로 건넸습니다.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에 긁고는 잠시 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한도 초과이거나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승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긁어봐, 다시. 그 카드가 어떤 카드인데 거절이 나와.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매니저가 다시 한번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친척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혜가 황급히 자기 명의의 카드까지 꺼내 매니저에게 들이밀었지만 그것마저도
한도가 부족하다며 매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승훈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승훈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도대체?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더니 카드 하나 못 긁어?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승훈이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며 자기 지갑을 뒤집어 보였지만 그 안에 8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들어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하객들이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외투를 챙기기 시작했고 연회장 안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갔습니다. 저는 주방 입구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앞치마 주머니 속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카드의 감촉이 14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가슴을 묘하게 따뜻하게 데워주더군요. 저는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검정색 카드 한 장을 꺼내 들고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앞치마를 두른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단 한 걸음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호텔 매니저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잔금 3천만 원 일시불로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영수증은 제 이름으로 따로 챙겨주세요. 매니저가 황송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자 띠리릭 하는 경쾌한 결제 승인음이 연회장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승훈이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멍하니 쳐다봤고 미숙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어찌할 바를 몰라 양손만 비비적거렸습니다. 은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왼손을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고 있더군요. 저는 미숙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 무사히 마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잔치값은 제가 막아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머님도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할 겁니다. 미숙이 입술을 달싹이며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 안에서 소리가 꽉 막혀 한 음절도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고 손에 든 검정색 카드 모서리가 손바닥을 미세하게 찔러왔지만 그 통증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26에 시집와 14년을 견딘 며느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 집안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며 당당하게 걸어 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한우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미숙은 안방에서 새 아이와 함께 늘어지게 자는 모양인지 안방 문틈으로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8시가 넘어서야 미숙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오더니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우 미역국 3그릇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일어나라. 할미가 한우 미역국 끓여놨다. 미숙이 안방을 향해 큰 소리로 손자들을 부르고는 식탁 옆에 멀뚱히 서 있는 저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민정아, 너는 거기 그릇 하나 더 갖다 놔라. 우리 은혜 입덧 심하다고 미역국 잘 먹는다. 저는 군말 없이 그릇을 하나 더 꺼내 미역국을 정성껏 떠담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미숙이 갑자기 부엌 한쪽에 있는 개수대로 가더니 어젯밤 잔치 손님들이 먹다 남긴 쉰내 나는 잡채 찌꺼기와 꼬들꼬들 굳어버린 찬밥 한 덩어리를 사기 그릇에 툭툭 털어 담았습니다. 민정아, 이건 내 거다. 너도 끼니는 챙겨야지. 미숙이 그 사기 그릇을 식탁 끄트머리에 개밥 주듯이 툭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를 내면
미숙이 원하는 대로 짐 싸들고 나갈 명분만 만들어주는 꼴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쉰 잡채를 한 입 떠넣자 미숙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인연이 정말, 너 언제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을 거야? 이혼 서류는 도대체 언제 쓸 거냐고.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한승훈이 출근복 차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고 그 뒤로 잠옷 가운을 걸친 은혜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따라 나왔습니다. 민정아, 우리 첫째 유치원 가방 챙겼어. 오늘 수영 강습 있는 날이라 수영복도 따로 챙겨 넣어야 돼. 승훈이 자기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는 은혜의 얼굴을 두 손으로 끌어당기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은혜의 볼에 요란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은혜, 오늘도 예쁘네. 회사 갔다가 일찍 들어올게. 은혜가 까르르 웃으며 승훈의 넥타이를 매주는 그 손길은 마치 14년 차 부부처럼 능숙했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나 첫째 아이의 유치원 가방을 챙기러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 수영복과 수건을 정성스레 넣으면서 저는 어젯밤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유치원 수영 강사라는 새파랗게 어린 사내가 은혜를 인적이 드문 외곽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그 사진 말입니다. 민정아, 가방 다 챙겼으면 빨리 가져와. 우리 강아지 늦겠다. 미숙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저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가 첫째의 등에 살포시 메어주었습니다. 새 식구가 깔깔거리며 현관문을 빠져나가고 집안에 텅 빈 고요함이 내려앉아 저는 그제야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지나 14년 전 친정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마련해 주신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 책장 맨 안쪽에 꽂혀 있는 백과사전 뭉치를 한쪽으로 밀어내자 그 뒤로 작고 견고한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네 자리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눌러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3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중 맨 위에 놓인 노란 봉투를 저는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빼낸 한 장의 진단서, 그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이 10년 세월의 먼지에도 선명하게 살아있더군요. 한승훈, 선천성 무정자증, 영구 불임, 대학병원 비뇨기과 과장 직인이 찍힌 그 진단서를 저는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10년 전 결혼 3년 차 되던 해 임신이 안 된다는 시댁의 구박에 견디다 못해 승훈을 끌고 갔던 그 병원에서 저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실을 혼자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승훈은 검사만 받고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결과도 듣지 않고 먼저 병원을 나가버렸고 저는 의사 선생님께 무릎을 꿇다시피 사정해서 진단서를 2부 받아내 그 2부 모두 승훈에게는 단 한 장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이 금고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저는 검사상 큰 이상은 없다더라고만 둘러댔고 그날부터 14년 동안 승훈조차 자기 몸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시도 못 받는 여자라는 누명을 스스로 묵묵히 뒤집어쓰고 살아왔습니다. 진단서를 다시 봉투에 넣어 금고 안에 차곡차곡 보관하던 그때 거실 쪽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후 1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에 은혜가 한껏 차려입은 모습으로 거실로 들어오며 저를 찾았습니다. 형님 어디 있어요? 저는 서재 문을 단단히 닫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나가 은혜의 앞에 섰습니다.
은혜가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까지 바른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형님, 나 오늘 회사 자금팀 이사님하고 미팅 있어서 좀 나갔다 올게요. 둘째 병원 예약 내시니까 형님이 데려가시고요. 안방에 있는 내 명품 옷들 세탁소에 좀 맡겨주세요. 저는 옅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알겠다. 다녀와라. 은혜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나서자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미리 약속해둔 흥신소 직원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30분 뒤 저는 집 근처 외곽에 있는 한적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흥신소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고민정 사장님, 부탁하신 자료 모두 확보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시지요. 흥신소 직원이 두꺼운 서류철과 함께 비닐 지퍼백 3개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퍼백 안에는 종이컵과 담배꽁초, 그리고 칫솔 한 자루씩이 각각 들어있더군요. 첫 번째는 회사 자금팀 이사 김모 씨 타액 샘플, 두 번째는 사모님 댁 전용 운전기사 박 모 씨 담배꽁초, 세 번째는 첫째 도련님 다니는 유치원 수영 강사 최모 씨 칫솔입니다. 저는 지퍼백 3개를 하나하나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두꺼운 사진 봉투까지 식탁 위로 슬쩍 밀어내며 굳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어제 새로 찍힌 사진인데 박은혜 여사가 한 대 전용 운전기사하고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직원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혜가 양복을 입은 운전기사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난뜨거운 장면이 시간 표시까지 선명하게 박힌 채로 담겨 있더군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짓고는 봉투를 핸드백 안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잔금은 오늘 안에 입금해 드릴게요. 아이들 칫솔도 제가 직접 더 챙겨 드릴 테니 유전자 검사 의뢰는 가장 정확한 곳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사장님.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서며 오늘이 14년 가운데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거실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서류철 맨 앞장에는 회사 지분 68% 확보를 입증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친정 부모님이 14년 전 회사 설립 자본금 50억을 댄 송금 증명서가 한 장 한 장 빼곡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3년 전 회사 자금팀 이사가 은혜와 모텔에서 나오는 현장을 제가 직접 사진으로 확보한 그날부터 저는 이사의 목줄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이사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며 약속한 대가는 승훈 명의로 흩어져 있던 회사 우호 지분을 차명 거래를 통해 제 이름으로 차근차근 옮겨오는 작업이었지요. 이사는 가족에게 자기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3년 내내 제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 주었고 그 사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한승훈에서 고민정으로 조용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승훈과 은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미숙은 손주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느라 1시간쯤 늦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정성껏 차린 한우 갈비찜과 갓 지은 흰쌀밥을 차분하게 올려놨고 가족들이 자리에 둘러앉아 묵묵히 빈 그릇만 들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은혜가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승훈의 팔에 자기 팔을 끼우고는 콧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첫째 명의로 회사 주식 좀 미리 증여해주면 안 돼. 둘째, 셋째 것도 같이. 승훈이 갈비를 우물거리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들 명의로 다 옮겨주마. 어차피 다 한시 핏줄 거 아니냐. 미숙이 옆에서 박수까지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승훈이가 일찍부터 손주들 앞날을 다 챙기는구나. 잘 생각했다. 저는 부엌으로 천천히 돌아서며 벽에 걸린 달력 한 장을 무심한 듯 흘끔 쳐다봤습니다. 달력 위에는 사흘 뒤 날짜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작게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단 2글자 한승훈 VIP 검진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더군요. 저는 행주를 들어 식탁을 닦으며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시내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하게 열렸고 저는 그날도 한복이 아닌 회색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 뒤편 구석에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 굳이 저를 손님 자리에서 빼내 입구 쪽 외투 보관소에 세워둔 채 손님들이 벗어주는 코트와 모피를 옷걸이에 거는 일을 맡겨버렸기 때문이지요. 은혜가 짙은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승훈의 옆자리에 사뿐히 앉아 손님들에게 미소를 흩뿌리는 모습이 행사장 끝에서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님 한 분이 건네주는 두툼한 캐시미어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정성껏 걸면서 행사장 단상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자금팀 김이사의 얼굴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은혜가 승훈의 옆에 앉아서 식탁보 아래로 슬그머니 손을 뻗어 이사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는 것이 멀리 떨어진 제 자리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은혜는 이사를 향해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추파를 던졌지만 이사의 얼굴에는 은혜를 향한 애정 대신 시퍼렇게 질린 공포가 짙게 드리워져 있더군요. 이사가 슬며시 자기 손을 빼며 식탁보 위로 끌어올린 뒤 그 큰 행사장 한가운데에서 저를 향해 눈빛 한 번을 길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코트 한 벌을 마저 옷걸이에 걸며 작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고 이사는 그제야 손수건을 꺼내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그때 단상 위로 승훈이 마이크를 들고 올라섰고 곁에는 은혜가 새 아이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따라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차기 후계자가 될 제 아들 셋을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승훈이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다른 손으로 첫째 아이의 머리를 자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첫째는 제가 어릴 적 그대로요. 둘째는 우리 어머니 성격을 빼다 박았고 셋째는 우리 한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큰 귀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한 핏줄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박수가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외투 보관소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손에 든 모피 자락만 차분히 어루만졌습니다. 손님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행사장 뒤편의 제게로 흘끔흘끔 쏠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지요.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저는 외투 보관소를 정리하다 말고 천천히 회사 본사 건물로 따라 들어가 이사 회의실 옆 작은 휴게 공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승훈과 자금팀 이사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고 얇은 유리 칸막이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한 사장님, 이번에 박은혜 사모님 친정 쪽에서 신생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우셨답니다. 향후 우리 회사 주력 사업과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 저희 자금팀에서 적극 검토했습니다. 이사가 두꺼운 기획안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떼자 승훈이 거드름을 피우며
페이지를 휘리릭 넘기는 신용만 했습니다.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20억 원입니다, 사장님. 일단 종잣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한답니다. 승훈이 잠시 페이지를 다시 한 장 넘기는 신용을 하더니 호탕하게 웃으며 결제 도장을 꺼냈습니다. 20억 그까짓 거 뭐. 우리 은혜 친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잘 되겠지. 어차피 우리 첫째 아들 미래 선물이라 생각하면 되겠네. 승훈이 기획안 맨 뒷장에 법인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그 둔탁한 소리가 유리 칸막이 너머에 제 귀속까지 또렷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는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각, 저는 손님방 침대에 앉아 친정 어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쾅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미숙이 잠옷 가운을 펄럭이며 손님방으로 들이닥쳤고 곁에는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하나가 들려있더군요. 민정아, 너 아직도 안 자고 뭐하니? 내 너랑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미숙이 침대 끄트머리에 털썩 걸터 앉아 찻잔을 협탁 위에 올려놓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은혜가 한씨 집안에 핏줄을 셋이나 이어준 공이 얼마나 큰지 너도 모르진 않지. 저는 침묵한 채로 사진을 협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정아, 네 친정 부모가 너한테 남겨준 30억짜리 상가 건물 있잖니. 그거 우리 손주들 셋명의로 좀 넘겨라. 어차피 너 자식도 못 낳는 마당에 그 큰 재산 끌어안고 있어봤자 뭐하니. 미숙이 입에 침을 발라가며 말을 이어가더니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명예 이전 도장 다 찍고 너는 보따리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혼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줄 줄 알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숙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봤고 단 한 음절도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상가는 친정 부모님 유언으로 받은 거라 절대 못 넘깁니다. 미숙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옆에 놓인 찻잔을 휙 집어들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시도 못 받는 주제에 남편 재산만 노리는 거머리 같은 년이. 미숙이 손에 든 찻잔의 뜨거운 물을 제 얼굴을 향해 그대로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제 왼쪽 뺨과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순간 살같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리며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어 그 소리를 안으로 삼켰습니다. 내 친정 부모가 잘 살았으면 너 같은 거머리 딸년이 우리 한씨 집안에 들어와서 14년이나 들러붙어 살았겠냐? 어디서 자식 못 낳는 년이 재산 욕심까지 부려. 미숙이 빈 찻잔을 협탁 위에 쾅 내려놓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님방 문을 박차듯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머리카락은 차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은 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26에 시집와 14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 손 벌리지 않고 묵묵히 견뎌온 며느리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고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갔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안 봐준다. 거울 속에 제가 입술을 달싹이며 그 한마디를 작게 내뱉었고 거울 밖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거실 한쪽에 있는 유선 전화기를 들고
승훈의 회사 비서실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이지요. 한승훈 사장님 아내 고민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 모레 VIP 건강검진 일정에 비뇨기과 심층 정밀 검사 한 가지만 추가로 넣어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비서가 의아한 듯 머뭇거리자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장님이 우리 사장님 평소 컨디션 보시고 한번 특별히 정밀 검사 받아보시라고 특별 부탁하신 거예요. 비뇨기과 김 과장님 직접 진료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비서가 알겠다며 일정을 추가하겠다고 대답하자 저는 짧게 인사를 건네고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이틀 뒤 검진 당일 아침 은혜가 거실에서 출근하는 승훈의 넥타이를 매주며 한 손으로 자기 아랫배를 만지작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오빠 나 요새 자꾸 입덧 나고 헛구역질이 나. 우리 넷째 들어선 것 같아. 승훈이 입을 떡 벌리며 은혜의 아랫배에 자기 손바닥을 자랑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진짜야. 우리 은혜 진짜 다산의 여왕이네. 검진 끝나고 와인 한잔 하자.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두 사람의 그 기괴한 연극을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훈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서자 은혜가 손을 흔들며 다정하게 배웅했고 미숙은 부엌 식탁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닦던 그릇을 천천히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고는 손에 든 행주를 가지런히 접어 식탁 모서리에 단정하게 걸쳐 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켰고 검진 시간까지 정확히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진 당일 아침 10시 저는 회색 트렌치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신해대학병원 본관 로비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따끈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손끝으로 천천히 돌려가며 저는 비뇨기과 진료실이 있는 5층 표지판을 무심한 듯 올려다봤습니다. 승우는 자기 수행 비서와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검진 가운을 풀어헤치고 떡 벌어진 가슴을 자랑스럽게 내밀며 5층 복도를 거들먹거리며 걸어갔다고 비서가 나중에 제게 일러주더군요. 김 비서, 내가 술, 담배 다 해도 아직 50대 청년 같은 체력이라는 거 알지? 어제도 새벽까지 우리 은혜랑. 승훈이 호탕한 웃음을 흩뿌리며 비서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던 그 순간 비뇨기과 진료실 문이 열리고 김 과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승훈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한승훈님 들어오시지요. 검사 결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승훈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료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며 여유롭게 몸을 기댔습니다. 승훈의 앞에 앉은 김 과장은 두꺼운 검진 차트를 천천히 넘기더니 모니터에 띄워진 정액 검사 결과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추어 올렸습니다. 한 사장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정관 수술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승훈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한쪽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김 과장,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나? 나 그런 수술 받은 적 없네. 내가 핏줄 셋이나 본 사람인데 그런 걸 왜 하겠나? 김 과장이 차트를 한 장 더 넘기더니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정밀 검사 결과를 보면 사장님은 선천성 무정자증으로 진단됩니다. 고안에서 정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희귀한 체질이세요. 승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료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치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보세요, 김 과장.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세 놈이나 있는데 무정자증이라고.
검사 잘못한 거 아니야. 승훈이 콧잔등에 핏줄을 시퍼렇게 세우며 거친 숨을 몰아쉬자 김 과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장님, 저희가 정액 채취해서 3번이나 반복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동일하게 정자수 영계로 나왔습니다. 김 과장이 두꺼운 의학 서적을 한 권 펼쳐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사춘기 이후에 발병한 게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그러신 거예요. 현재 의학 기술로는 사장님 몸에서 생물학적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0%입니다. 승훈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호기롭게 다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검사 다시 해. 무슨 헛소리야. 우리 은혜가 나 닮은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큰 놈은 나랑 판박이야. 김 과장이 안경을 천천히 추어 올리며 승훈을 향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 사장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진단 결과를 부인분께서 아직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진료실 안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는 그 침묵 속에서 승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르게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승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되묻자 김 과장이 차트 맨 뒷장에 끼워져 있던 누런 진단서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10년 전에 사모님께서 사장님 모시고 저희 병원에 다녀가셨어요. 그때 이미 동일한 진단을 받으셨고 진단서까지 2부 발급해 드렸습니다. 승훈의 손이 떨리며 그 진단서 위에 적힌 자기 이름 석자를 한자 한자 더듬어 읽어 내려갔고 진단서 맨 아래 찍힌 10년 전 날짜 도장이 핏발선 2눈에 또렷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승훈의 머릿속에 자금팀 김이사의 갈색 눈동자와 첫째 아들의 똑같은 갈색 눈동자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운전기사 박 기사의 유난히 도드라진 매부리 코와 둘째 아들의 도드라진 매부리 코가 겹쳐졌고 수영 강사 최 선생의 두툼한 입술과 셋째 아들의 두툼한 입술이 마지막으로 겹쳐졌습니다. 그동안 한씨 집안 핏줄이라며 자랑스럽게 끌어안고 다녔던 세 아이의 얼굴이 모두 다른 사내들의 얼굴과 정확하게 포개지는 그 순간 승훈의 시야가 핏빛으로 새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씨도 못 받는 밭은 갈아엎어야지. 10년 동안 자기 입으로 저를 향해 내뱉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승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들었습니다. 소금을 뿌리며 부정 탄다고 소리치던 어머니 미숙의 얼굴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흔들며 형님이라고 비꼬던 은혜의 얼굴이 진료실 천장 위로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승훈이 자기 뒷목을 두 손으로 강하게 부여잡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입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기괴한 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승훈의 거구가 가죽 소파에서 솟구쳤다가 다음 순간 진료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힘없이 푹 고꾸라졌습니다. 승훈이 바닥에 엎어진 채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흰자위를 위로 까뒤집자 김 과장이 황급히 응급 호출 버튼을 누르며 큰 소리로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코드 블루, 비뇨기과 진료실 응급 상황입니다. 한승훈 환자 의식소실. 진료실 문이 활짝 열리며 응급 의료팀이 들것을 끌고 들어와 승훈을 옮겨 싣는 그 어수선한 광경을 카페에 앉아있던 저는 천장 모니터에 뜬 응급 호출 알림을 통해 차분하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아메리카노 잔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휴대폰 진동음이 울리기를 기다리며 창밖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휴대폰 화면에 승훈의 수행비서 김비서의 이름이 떠올랐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는 척 신호음을 끌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이 진료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떨려 나오자 저는 짐짓 놀란 듯 한 박자 침묵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지금 어디 응급실이에요? 저 바로 갈게요. 저는 황급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전화를 끊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메리카노 잔을 식탁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병원 본관 응급실 앞에 도착한 저는 들것에 실려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승훈의 모습을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바라봤습니다. 승훈은 산소호흡기를 코에 끼운 채 흰자위를 까뒤집고 있었고 오른쪽 팔다리는 이미 마비가 시작된 듯 축 늘어진 채 들건 모서리에 매달려 있더군요. 수행비서가 제 곁에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소견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모님, 의사선생님 말씀이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인 것 같다고요. 의식 회복해도 반신마비는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비서를 향해 떨리는 듯한 손짓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눈에는 진주 같은 눈물 한 방울을 정성껏 맺어 보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누워있는 승훈의 비참한 몰골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가만히 갖다 댄 채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내려다봤고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짓지 못했던 서늘하고 통쾌한 미소가 제 입가에 천천히 번져 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 위에서 봄눈 녹듯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14년 묵은 가슴 속 응어리 한 덩어리를 함께 녹여내렸습니다. 이틀 뒤 늦은 저녁 8시 응급수술과 입원을 마친 승훈이 휠체어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에는 보양식을 다리느라 진땀을 빼던 미숙과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은혜가 우왕좌왕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승훈은 산소호스를 코에 낀 채 휠체어에 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오른쪽 팔은 마비되어 무릎 위에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미숙이 한약 사발을 들고 와 승훈의 입가에 들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승훈아, 도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됐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단 말이냐? 승훈은 미숙의 물음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휠체어 손잡이를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부들부들 떨며 움켜잡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굵은 서류 봉투 3장을 가지런히 안고 거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대리석 테이블 위에 저는 그 두꺼운 서류 봉투 3장을 하나씩 또박또박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식구들끼리 진실게임 한번 합시다. 거실 앞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리자 저는 첫 번째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벌리며 그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로 쏟아냈습니다. 수십 장의 컬러 사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며 테이블 위에 부채꼴로 펼쳐졌고 그중 가장 위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이 거실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도드라지게 빛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모텔 침대 위에서 자금팀 김이사의 목을 끌어안고 있는 은혜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더군요. 이건 자금팀 이사하고 이쪽은 우리 집 운전기사하고 마지막 이건 첫째 다니는 유치원 수영 강사하고 저는 사진 더미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은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내지르며 테이블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합성이라고.
형님이 사람 시켜서 조작한 거잖아. 은혜가 사진 한 움큼을 손에 거머쥐고 박박 찢어내려 발광하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두 번째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은혜야, 사진은 못 믿겠으면 이건 어쩔래. 저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유전자 검사지 3장을 꺼내 들어 거실 천장을 향해 한꺼번에 휙 던져 올렸습니다. 3장의 빨간 도장이 찍힌 검사지가 허공에서 너울거리다가 거실 바닥으로 사뿐히 떨어져 내렸고 미숙이 비명을 내지르며 그 종이를 황급히 주워 들었습니다. 미숙이 노안경을 코끝에 추어 올리고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검사지 위에 글자를 한자 한자 더듬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한희수, 김기철 이사와 99.9% 친자 일치. 미숙의 목소리가 잘게 갈라지며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한희주는 박철수 기사와 99.9%, 셋째 한희찬은 최성우 강사와 99.9%. 미숙이 검사지를 손에 꽉 움켜쥔 채 가슴을 손바닥으로 마구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강아지들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그때 미숙의 바짓가랑이를 매달리며 막내 손자가 할미를 부르고 칭얼대자 미숙이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떼어내는 듯한 손짓으로 막내의 등을 강하게 밀쳐내 버렸습니다. 저리가, 이거 한시 핏줄도 아닌 게 어디 내 다리에 매달리고 있어. 막내 손자가 거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미숙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입가에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손주들 키운다고 며느리한테 그 모진 짓을 했는데 그게 다 남의 자식들이었다니. 미숙의 두 눈이 까뒤집히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은 채 옆으로 쿵 쓰러져 버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승훈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곁에 서 있는 은혜의 머리채를 와락 틀어쥐었습니다. 이 년이, 이 더러운 년이. 승훈이 발악하며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비된 다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옆으로 기우뚱하더니 결국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져 은혜의 발밑바닥에 비참하게 처박혔습니다. 은혜가 자기 머리채에서 빠진 머리카락 한 움큼을 손에 들고 비명을 내지르더니 곧 정신을 차린 듯 두 무릎을 꿇고 저를 향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다 거짓말이에요. 사진도 검사지도 형님이 다 조작한 거예요. 내가 자식들 데리고 호적 정리하러 들어왔다고 형님이 분풀이로. 은혜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신용을 하며 거실 바닥을 기적기적 기어왔습니다. 저는 역게 미소 지으며 핸드백에서 리모컨 하나를 꺼내 거실 한쪽 벽면에 걸려있는 80인치 대형 TV를 향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그 위에 은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한 화면 한 화면씩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 밤 모텔. 그 미친 늙은이 영감이랑 자기 싫어 죽겠어. 빨리 와서 구해줘. 자금팀 이사와 주고받은 대화창의 내용이 화면 가득 채워졌고 화면이 넘어가자 운전기사와 차 안에서 주고받은 음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자기 오빠 차 안에서 그 무정자증 영감 회사 갔을 때 빨리. 다음 화면에는 수영 강사와 주고받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막내 너 닮아서 너무 예뻐. 오빠 두툼한 입술이 그대로네. 은혜의 입에서 헉하는 짧은 신음이 새어나오며 다리에서 힘이 풀린 듯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으악, 누가 내 휴대폰을. 은혜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거실 바닥에 엎어져 있던 승우는 그 비명을 들으며 입가에 흰 거품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개거품을 문 채 옆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막내 손자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첫째와 둘째는 안방에서 영문도 모른 채 소란에 놀라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거실 안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를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가 바닥에 엎어져 가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승훈의 곁에 가만히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승훈이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제 손목을 부여잡으며 입을 덜덜 떨면서 더듬더듬 말을 토해냈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살려줘. 한 번만. 저는 역게 미소 지으며 승훈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는 14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를 작은 속삭임으로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여보, 당신 무정자증 진단서 말이야. 10년 전부터 내 비밀 금고 안에 그렇게 곱게 모셔놨거든. 어머님 가슴에 못 박힐까봐 내가 그동안 숨겨준 거였어. 승훈의 손목을 부여잡고 있던 손에서 핏기가 모두 가시며 시퍼렇게 변해갔고 두 눈동자가 좌우로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4년 동안 씨도 못 받는 밭이 되어준 거야. 당신 어머님 앞에서 소금 맞아가면서, 당신이 다른 여자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모욕할 때도 승훈이 무어라 입을 달싹였지만 목구멍 안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 갈갈 새어 나올 뿐 단 한 음절도 정확히 발음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천장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웃음이 차오르더니 입가 밖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하.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웃어본 적 없던 제 입에서 미친 사람처럼 거침없는 웃음소리가 거실 천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본처를 내쫓겠다며 호기롭게 안방을 차지했던 시어머니와 내연녀, 그리고 남편의 비참하게 무너진 몰골이 제 발밑에 한 폭의 끔찍한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웃다가 손등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천천히 닦아내리며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로 짧은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우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고 남편이 마비 상태인데 격분해서 추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주소를 또박또박 일러주며 전화기 너머의 상담원에게 한 박자 늦게 흐느끼는 신용을 곁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각, 은혜는 명품 캐리어 1개와 보스턴 백 2개의 옷가지를 쑤셔 넣고는 새 아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우리 집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은혜가 향한 곳은 자금팀 김이사의 강남 한복판 오피스텔이었고 저는 그날 아침 부엌 식탁에 앉아 김이사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지요. 사장님, 박은혜 사모님이 지금 1층 로비에 도착해서 인터폰을 미친 듯이 누르고 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경비원을 동원해 내쫓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 시켜서 짐 가방까지 길거리에 다 내던지세요. 경찰 신고는 제가 알아서 막아드릴게요. 오피스텔 로비에서 경비원 2명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길거리로 끌려 나온 은혜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발악하며 김이사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친아빠가 오빠잖아. 오피스텔 7층 창문에서 김이사는 커튼 한 자락 들춰내지 않은 채 그저 차갑게 외면했고 은혜의 명품 캐리어는 4층 베란다에서 곤두박질쳐 보도블록 위에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은혜가 길거리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운전기사 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차단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다급하게 수영 강사 최 선생의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내는 이미 어젯밤 우리 변호사를 통해 친자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내용 증명을 받은 뒤 가족에게 알려질 게 두려워 휴대폰을 끄고 잠적해버린 지 오래였지요. 같은 시각 회사 본사 17층 임원실에서는 어제부터 시작된 자금 흐름 긴급 내부 감사가 폭로 보고서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상임이사 한 분이 휠체어에 앉은 승훈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 사장님, 신생페이퍼 컴퍼니 청산가족원에 20억이 들어갔는데 그 회사 실소유주가 박은혜 사모님 친정 동생 명의로 돼 있어요. 이건 명백한 배임 횡령입니다. 마비된 오른쪽 팔을 무릎 위에 떨군 채 휠체어에 앉아있던 승훈이 왼손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해. 오늘 당장. 이 일은 내가 직접 해명하겠다. 승훈이 이를 악물고 비서를 향해 발악하듯 지시를 내렸지만 비서는 이미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굳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회사 본사 30층 대회의실 앞에서 휠체어를 미는 비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승훈은 침을 한 번 꿀꺽 삼키며 회의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자동문이 양옆으로 스르륵 열리는 그 순간 승훈의 눈동자가 한순간에 시퍼렇게 굳어버렸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자리, 즉 회의실 가장 상석에 검정 정장 차림의 제가 한쪽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등 뒤에는 자금팀 김 이사가 양손에 두꺼운 회계장부 다발을 받쳐든 채 깎듯이 도열해 서 있었고 좌우로는 회사 등기 이사 12명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여보, 어서 와요. 마침 당신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는데. 저는 역게 미소를 머금으며 손짓으로 휠체어의 자리를 말석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승훈이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와락 부여잡으며 핏발선 두 눈으로 김 이사를 노려봤습니다. 김 이사, 자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자네는 내 사람 아니었나? 승훈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이사가 양손에 들고 있던 회계장부 다발을 회의 테이블 위로 와르르 쏟아 흩뿌렸습니다. 수십 장의 횡령 입증 서류와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표가 12명의 이사들 앞에 펼쳐졌고 김 이사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사회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한승훈 대표의 지시로 이번 20억을 포함해 회사 자금 총 32억을 박은혜 사모님 친정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습니다. 모든 회계 조작 원본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승훈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지만 마비된 다리가 균형을 잡지 못해 의자 모서리에 비참하게 부딪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승훈의 입에서 갈라진 신음이 새어나왔고 두 눈에서는 회한과 분노가 뒤섞인 핏발이 시퍼렇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 전면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14년 전 회사 설립 당시의 자본 흐름도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이 회사의 핵심 종잣돈 50억은 처음부터 제 친정 부모님께서 사위 한승훈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신 돈이었습니다. 그 차용증 원본은 모두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사들이 일제히 자료에 시선을 박으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는 김 이사의 협조를 받아 한승훈 명의의 우호 지분 68%를
합법적인 차명 거래로 모두 환수해 두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원본 여기 있습니다. 저는 두꺼운 등기 서류 한 묶음을 회의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고 그 위에 찍힌 고민정이라는 세 글자의 도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한승훈이 아니라 14년 동안 식모 취급당하던 고민정입니다. 회의실 안 12명의 이사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했고 등기 이사회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발언했습니다. 이사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승훈 대표의 해임안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명백한 만큼 이해 없으시리라 봅니다. 12명의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고 표결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승훈이 휠체어에 앉아 발광하며 김 이사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김 이사는 단 한 번도 승훈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양쪽 문이 열리며 검정 정장 차림의 회사 경호원 4명이 들어와 휠체어 양쪽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고 승훈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야 이년아, 민정이 너. 승훈이 한때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던 회사 로비 대리석 바닥을 휠체어 바퀴로 질질 끌려나가며 발악했지만 그 모습을 마주한 회사 직원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통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차분히 내려다보다가 김 이사에게 다음 지시사항을 차분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본가 자택 가압류 집행 들어가 주세요. 가구랑 집기까지 한 점도 남기지 말고. 같은 시각 본가 자택 앞에는 법원 집행관 5명이 빨간 압류 딱지 한 두름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어젯밤 자정을 기점으로 자택 명의가 제 단독 소유로 완벽하게 이전 등기된 상태였기에 자택 내 모든 가구와 집기에 빨간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칠순 잔치에서 자랑하던 자개장과 은혜가 자기 안방이라 우기던 침대와 새 아이의 장난감까지 단 한 점도 빠짐없이 빨간 딱지가 붙어버렸지요. 집행관들이 마지막으로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은혜의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에까지 빨간 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저는 본사 27층 사장실 가죽 의자에 앉아 실시간 영상으로 차분하게 감상했습니다. 해질 무렵 시 외곽의 한 요양병원 6인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미숙은 옆 침대 환자가 무심코 보던 뉴스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속보 한 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중견 기업 한승훈 대표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직 해임 및 자택 가압류 집행. 미숙이 가슴을 두 손으로 쾅쾅 내리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훈아, 우리 승훈아, 어떡하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미숙이 침대 위에서 부들부들 떨며 옆자리 환자에게 손을 뻗었지만 옆자리 노인은 귀찮다는 듯 자리를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미숙이 한참을 통곡하다가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지만 간호사 역시 다른 환자 처치로 바쁘다며 미지근한 물 한 컵만 협탁 위에 놓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미숙은 그 미지근한 물조차 마비된 손으로 떠 마실 힘이 없어 컵을 옆으로 쓰러뜨려 침대 시트만 흥건히 적셔놓은 채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쫓겨나 하룻밤을 길거리 PC방 구석에서 헤맨 은혜는 다음날 아침 9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각에 시내 한복판 종합방송국 1층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마지막 발악으로 손에 꽉 쥔 두툼한 봉투 안에는 제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짓 시나리오와 손수 합성한 가짜 증거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더군요. 기자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한승훈 사장 진짜 아내 박은혜예요. 우리 남편이 본처한테 누명 쓰고 회사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내 데스크 직원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흐느끼는 신용을 하던 그 시각, 저는 사장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노트북 화면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서는 미리 매수해둔 연예부 기자가 작성한 단독 기사가 막 포털 메인 페이지로 송출되기 시작했지요. 단독, 중견기업 한승훈 대표의 내연녀 박모 씨, 강남 룸살롱 접대부 출신 드러나, 새 아들 친자 검사 결과까지 충격. 기사가 포털에 뜨자마자 댓글이 분당 1000개씩 폭주하기 시작했고, 은혜의 룸살롱 시절 신상 사진과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SNS 게시물까지 신상 털기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혜가 안내 데스크 앞에서 휴대폰 진동에 무심코 화면을 켰다가 다음 순간 두 손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얼굴이 박힌 기사 제목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고 한참을 자기를 떠받들며 안방마님 대접하던 강남 맘카페 회원들이 이미 자기를 마녀로 매장시키는 글을 수백 개씩 올린 뒤였지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보안 요원을 호출했습니다. 새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다리를 부여잡고 칭얼대기 시작했고 보안 요원 2명이 은혜의 양팔을 붙들어 방송국 회전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같은 시각 시 외곽의 공원 묘원으로 통하는 비탈길에서는 휠체어 한 대가 힘겹게 자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비된 오른쪽 팔을 무릎 위에 떨군 채 왼손 한 손만으로 바퀴를 굴리던 승우는 헐떡이며 친정 부모님 묘소 앞에 도착해 휠체어를 멈춰 세웠습니다. 승훈이 가까스로 휠체어에서 몸을 굴려 자갈밭 위에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합장하듯 모으며 묘비를 향해 큰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승훈이 자갈밭에 이마를 박으며 굵은 눈물을 짜내자 묘소 옆길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검정 트렌치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제가 한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부모님 묘소까지는 어떻게 알고 오셨대요? 저는 역게 미소를 머금으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승훈의 무릎 앞으로 툭 던져 놓았습니다. 봉투에서 쏟아진 것은 위자료 청구 소송장과 횡령 대금 2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서였습니다. 승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글자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가다가 갑자기 두 눈에 핏발을 세우며 발광하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미친년이, 너야말로 사기꾼이야. 무정자증 사실을 10년이나 숨기고 결혼 생활을 이어간 게 사기지 뭐가 사기야. 승훈이 자갈밭에 침을 퇴뱉으며 발악하자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무릎 꿇은 승훈을 내려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일러주었습니다. 사기요. 회사 자금 20억을 빼돌린 사람이 누구더러 사기래요. 횡령과 배임 증거는 이미 검찰에 다 넘어갔고 친정 부모님이 당신한테 빌려준 종잣돈 50억 차용증 원본도 내 손에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마치며 승훈의 핏발선 두 눈을 가만히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이 결혼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이제 단 한 푼도 없어요. 승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일그러지며 입에서 단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못한 채 마비되지 않은 왼손이 자갈을 한 움큼 거머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묘비를 향해 깊이 허리 굽혀 인사를 한 뒤 승훈을 그 자리에 두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만 남기며 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 시 외곽의 한 평짜리 싸구려 여관방에 임시로 짐을 푼 승우는 손에 든 소주병을 입에 들이부으며 마비된 오른쪽 팔을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관복도 끝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방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리며 산바람 머리에 은혜가 새 아이의 손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한승훈, 너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은혜가 승훈의 멱살을 와락 거머쥐며 비명을 내질렀고 휠체어에 앉은 승훈이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은혜의 머리채를 와락 틀어쥐었습니다. 이년아, 내 더러운 핏줄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너 같은 년을 데려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실수다. 좁은 여관방 안에서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손톱을 세워 서로의 얼굴을 핥히기 시작했고 은혜의 빨간 손톱이 승훈의 뺨에 깊은 핏자국을 새기자 승훈이 발버둥 치며 휠체어와 함께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새 아이가 좁은 침대 모서리에 옹기종기 모여서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고 막내가 오줌을 지려 바지가 흥건히 젖었습니다. 승훈이 바닥에 엎어진 채 마비된 오른쪽 팔을 흔들거리며 자기 핏줄도 아닌 새 아이의 새빨갛게 부풀어 오른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승훈의 머릿속에 14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따끈한 콩나물국과 갓 지은 흰쌀밥을 차려내던 제 모습이 그 어떤 영상보다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자기 와이셔츠를 다림질해주던 손길과 시아버지 제삿날 새벽까지 전을 붙이던 둥근 어깨의 윤곽이 천천히 머릿속에 펼쳐지자 승훈의 입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참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민정아. 승훈이 바닥에 엎드려 흙바닥을 손톱으로 박박 긁어대며 통곡하는 그 사이 옆방 투숙객이 신고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 2명이 여관 복도를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1명이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다른 1명은 무전기에 대고 짧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본부 나오라. 폭행 현장 확보 완료. 그리고 박은혜 신원 조회 결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다고 떴다. 영장 즉시 집행. 저는 그 시각 사장실 가죽 의자에 앉아 변호사가 보내준 영장 집행 통지 문자 한 통을 차분하게 확인하며 역게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지구대로 끌려가는 은혜와 승훈의 모습이 곳곳에 미리 매수해둔 기자들의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30분 뒤 저녁 8시 메인 뉴스 화면에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남겨진 새 아이는 지구대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각기 다른 보육시설로 뿔뿔이 흩어졌고 막내는 마지막까지 엄마의 빈자리를 부르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같은 시각 시 외곽의 요양병원 6인실 휴게실에서는 미숙이 휠체어에 앉은 채 TV 뉴스 화면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은혜의 모습과 그 옆에서 휠체어에 앉아 미친 사람처럼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아들 승훈의 처참한 몰골이 8시 뉴스 머리 기사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미숙이 입을 한 일자로 굳게 벌렸지만 목구멍 안에서 단 한 음절의 소리도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다음날 새벽 회진을 돌던 의사로부터 충격성 실어증 진단을 받았고 그날부터 단 한마디의 말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장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액자 한 점을 천천히 들어 책상 서랍 맨 안쪽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미숙의 칠순 잔치가 열렸던 바로 그 호텔의 메인 연회장 회전문 앞에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검정 대형 세단의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리며 빛이 흐르는 은빛 정장 차림에 제 구두 한쪽이 호텔 입구 레드 카펫 위에 사뿐히 닿아 내렸습니다. 호텔 매니저와 직원 5명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저를 맞이했고 그중 6개월 전 칠순 잔치 결제 거절 사건 때 저를 응대했던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민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호텔 메인 연회장이 오늘 대표님의 출범식으로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로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6개월 전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던 그 주방 입구를 천천히 지나 연회장 단상 위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VIP석에 자리 잡은 친정 쪽 친척들과 한씨 집안 사람들은 앞다투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저를 향해 비굴한 미소를 흩뿌렸습니다. 칠순 잔치 때 미숙 옆에 앉아 저를 식모 취급하며 흘끔거리던 친척 한 분이 단상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서 박수를 가장 크게 치고 있더군요. 저는 단상 중앙 마이크 앞에 천천히 다가가 두 손으로 마이크대를 부드럽게 감싸쥐고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꿈 하나를 마침내 세상에 내어놓는 자리에 섰습니다. 연회장 앞 모든 시선이 단상 위 제 입술에 집중되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회사는 14년 전 제 친정 부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종잣돈 50억으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오늘 저는 그 회사의 진짜 주인 자리에 친정 부모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섰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마이크대를 잡고 객석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같은 시각 시 외곽의 한 여성 교도소 면회실에서는 잿빛 죄수복을 입은 은혜가 차가운 쇠창살 너머 빈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여 한 뼘이 채 되지 않았고 한때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던 약지에는 푸르스름한 동상 자국이 거뭇하게 박혀 있더군요. 은혜가 면회실 교도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도 면회 신청 들어온 사람 없나요? 우리 친정 식구들도요. 교도관이 짧게 고개를 저으며 면회 종료를 알리자 은혜는 빈 의자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가 그 손을 다시 무릎 위에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치금 한 푼 들어오지 않은 통장 잔액 영원의 영수증 한 장만이 은혜의 사물함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빈민가의 한 달 30만 원짜리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는 휠체어 대신 낡은 목발 2개의 마비된 몸을 의지한 승훈이 폐지 가득한 리어카 손잡이를 왼손 하나로 부여잡고 거리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뺨에는 굳은 때가 새카맣게 들러붙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와이셔츠 가슴팍까지 누렇게 얼룩져 있더군요. 승훈이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순간 발이 갑자기 자갈에 걸려 폐지 무더기가 도로 한가운데에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2명이 차에 치일까 가까스로 피하며 승훈을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영감탱이 정신이 있어 없어. 길거리에 폐지 다 쏟아놓고. 승훈은 욕설을 들으며 떨리는 왼손으로 폐지 한 장 한 장을 주워 모았고 그 사이로 푸드덕
떨어진 신문지 한 장에 6개월 전작이 얼굴이 찍힌 횡령보도 기사가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승훈이 그 신문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다음 순간 가슴을 손바닥으로 두어 번 쳐보이고는 다시 폐지 무더기 속으로 깊숙이 구겨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 외곽의 요양병원 6인실 창가 침대에서는 미숙이 휠체어에 앉아 비닐봉지에 담긴 찰옥수수 2자루를 앙상한 2팔로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입가에는 며느리라는 한마디조차 또렷이 나오지 못하고 오직 매끈한 단음절의 음만이 흘러나올 뿐이었지요. 치매가 깊어진 미숙의 머릿속에서는 자기를 구박하던 아들 승훈의 얼굴도, 안방을 차지했던 은혜의 얼굴도, 새 손자의 얼굴까지 모두 흐릿하게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새벽 5시에 일어나 따끈한 찰옥수수를 정성껏 쪄서 협탁 위에 올려주던 그 며느리의 단정한 얼굴 하나만이 미숙의 텅 빈 머릿속에 흐릿한 잔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휠체어를 창가에 바짝 붙이고 앉아 병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고 있었지요. 성대한 출범식이 모두 끝난 오후 5시, 저는 호텔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검정 대형 세단의 뒷좌석에 깊숙이 기대 앉아 창밖의 도시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창 밖으로 무거운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다 인도 모서리에 발이 걸려 비참하게 넘어진 채 행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한 사내의 구분 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사내가 한때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단 한치의 동요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끔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차 돌릴까요? 저분이, 아니요. 그냥 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정면으로 옮겼고 기사는 알겠다는 듯 엑셀러레이터를 부드럽게 밟았습니다. 그때 핸드백 안에서 띠링하는 경쾌한 알람음이 울려 퍼졌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신규 법인 첫 분기 순이익 50억 1천만 원이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은행 알림 메시지가 화면에 또렷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적힌 50억이라는 숫자는 14년 전 친정 부모님께서 사위를 위해 빌려주셨던 그 종잣돈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더군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14년이라는 길고 끔찍했던 악몽의 터널이 마침내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녁 7시 본사 50층 사장실로 돌아온 저는 신규 법인 출범 기념으로 임원진이 특별 주문 제작해준 황금빛 대표이사 명패를 두 손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명패 위에는 또렷한 음각으로 새겨진 고민정 세 글자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묵직하게 빛났고 저는 그 명패를 크리스털 책상 한가운데에 단단하게 내려놓았습니다. 크리스털 표면에 비친 제 얼굴 위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짓지 못했던 가장 눈부시고 단단한 미소가 천천히 번져 올랐습니다. 26의 한씨 집안 며느리로 시집와 14년을 견뎌낸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40의 나이에 자기 이름 석자로 새로운 제국을 열어젖힌 고민정이라는 한 사람이 크리스털 책상 위에 비친 자신을 향해 깊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지요.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26 어린 나이에 시집와 14년을 묵묵히 견뎌낸 민정의 모습 속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오신 인내와 강인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그 단단한 마음 하나가 결국 가장 큰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민정은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고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묵묵히 살아오신 모든 분들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단정한 마음 한 자락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